저번 주에 그 슈카월드 영상을 보는데 이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성별로 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갈라지고 있다, 남녀가. 특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부분에서. 그래서 그 영상에서 소개해주신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제목이 A New Global Gender Divide is Emerging 이라는 기사인데 한번 직접 읽어봤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이 위로 향하는 것은 청년 여성들의 정치 성향이고, 아래로 향하는 이 파란색 선은 청년 남성들의 정치 성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청년들의 정치 성향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다. 여성들은 계속 이 위쪽으로 향한다는 거는 리버럴이에요.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가 그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권 이런 거에 대한, 내 돈을 어떻게 쓰든 정부가 상관하지 마라, 이런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어떤 성차별 같은 것에 반대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제라든지 위계질서라든지 그런 것에 반대하는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그랬을 때 여성들은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어요. 청년 여성들은. 반면에 청년 남성들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방향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경향도 나타나더라라는 게 이 기사의 골자거든요. 근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 기사에서 진짜로 심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다. 사우스 코리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남녀 격차, 남녀 사고방식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러다가 한국같이 될 것이다. 한국도 있었고 뭐 예시로 중국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나라들 보면 지금 남녀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출산율 박살나고 혼인도 안 하고 그러는 상황이 됐더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죠. 외국 기사에서 이렇게 한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을 위험 사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에서 성별 간의 사고의 격차,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발생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생겨나는 걸까? 그 이유를 분석하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젠더 갈등이라는 게 이슈가 아주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약한 복지의 시대가 찾아들면서 청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 기성 남성의 생애 주기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역할을,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기업 간의 경쟁이라든지 개인 간의 경쟁을 아주 많이 부추기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뜻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많이 급부상을 한 상태라고 많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너무 많은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위 1%, 상위 10% 이런 잘 살아남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만, 그만큼 거기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거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예전만큼 잘 기득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는데, 한마디로 지금은 옛날만큼 뭐 남성이라고 해서 다들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물론 옛날에도 다들 잘 사는 게 아니었지만 옛날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남성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힘든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잘 살기가 되게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말했던 남자라면 이때 결혼해가지고 이 정도 나이 때 차 사고 집 사고 이런 그런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되던 그거에 따라가기가 도저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 남성들이 되게 좌절하고 불만이 많이 증폭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사회적으로는 남성이 강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가 되고 여성들이랑 싸우게 되고, 그래서 여성 혐오적인 생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됐다라는 방식의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1번이랑 연관되는 얘기인데, 세대 또 계급 격차 이런 거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청년 세대가 앞선 세대 혹은 위 계층으로부터 충분히 부를 나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다. 옛날 같으면 그래 다들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착착 쌓아 나가서 이때 집 사고, 뭐 내가 지금은 좀 가난한 계층에 속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한
20년 후에는 내 집 마련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그렇지 못한 세대인데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남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돼 있고 그게 또 여성 혐오적인 시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성성이 해체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남성의 성 정체성이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성 정체성이 불안정해지다 보니 갈팡질팡하는 상태에서 좀 과도기적인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성들은 옛날 가부장 사회에서만큼 막 많은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지금 젊은 남성들한테 조사를 해봐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갈등이 엄청나게 골이 깊은 걸로 보이지만 그게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반페미니즘적인 시각이 엄청나게 강력하거나 우리는 옛날 가부장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어느 정도 그냥 성평등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해요. 남성들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기존의 남성성이 많이 해체되는 시대적인 상황인데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의 성관념에서 유지되어 왔던 책임 같은 거를 막 요구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여성한테 그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예전보다 이제 전문직이나 그런 쪽으로 여성이 진출하는 경우도 많아지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을 경쟁자로 인식해서 여성 할당제라든지 가산점 제도 그런 거랑 특히나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바라보면서 근데 또 정부는 그런 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막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만을 여성을 향해서 표출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주기 이데올로기 확산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4번이랑 연관이 깊은 건데 능력주의는 쉽게 알 수 있듯이 능력에 따라서 결국에 내가 기여한 만큼 보상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인데 여성들보다 남성인 내가 직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더 많이 기여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뭔가 우대를 받고 정책적으로 챙김을 당하는 것 같지? 나는 챙김을 당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보상을 적게 가져가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청년 남성들도 많이 생기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식의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문화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관점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막 채팅을 댓글을 달면서 소통을 한다거나 그런 문화가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훨씬 더 여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여성 혐오적인 관점을 갖게 됐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청년 남성이 일단 지금 불만이 되게 많은 상태다 뭔가. 그래서 그 불만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식의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결국에 남성이 더 기득권인 게 여전히 맞고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이 사회에 많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맞고 특히나 인터넷 문화의 발달 이런 거를 통해서 여성이 대상화가 되고 상품처럼 취급되고 그런 게 되게 많은 게 분명히 맞는데 남성들이 지금 젊은 남성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 불만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혹은 젊은 남성들이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회 구조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식의 분석도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계층 간의 격차라든지 세대 간의 격차 그런 이런 사회 구조 때문에 남성들이 좀 불만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젊은 남성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분석인 거예요. 근데 제가 든 생각은 어쩌면 이런 분석의 문화에서 청년 성별 간 생각의 차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반적인 분석의 논조가 다 청년 남성들을 나무라는 식의 논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정하거나 나무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뭔가 지금 얘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근데 얘네가 지금 뭐가 문제일까? 얘네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른 사고방식이 갖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좀 청년 남성을 마치 문제아 바라보듯이 학교에서 굉장히 말썽 피우는 아이 바라보듯이 분석을 하는 이 관점이 어떤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런 관점, 이런 학문적인 태도, 이런 문화적인 태도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 남성들이 결정적으로 분노하도록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저의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그 노기우 이현우님의 청년세대 젠더 갈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 능력주의와 운평등주의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읽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타고난 운에 대한 시각 차이를 남녀 갈등, 청년세대 남녀 갈등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능력주의와 운평등주의를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능력주의는 영어로는 메리토크러시라고 하는데 두 가지 정도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게임의 룰이 공정하고, 두 번째로 게임에 참여할 기회가 평등한 것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회사의 취업이다. 그러면은 그 취업에 대한 룰이 공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취업 기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평등해야겠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과물을 분배받아야 하고요. 취업을 다시 예로 들면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면접을 잘 받고 시험을 잘 받고 그런 사람이 뽑혀야 한다라는 게 이런 능력주의의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운평등주의는 럭 이갈리테리언이즘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두 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선택적 운에 따른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두 번째로 타고난 운의 격차에 대해서는 보정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택적 운은 예를 들면 어떤 진로 선택이나 투자 선택이나 어떤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떤 장사를 하면서 내린 선택이나 이런 내 선택에 따라서 전개되는 운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건 제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엄청 폭등을 했네. 그래서 제가 이득을 봤어요. 그거는 제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제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대신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폭락을 해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 그럼 손해도 제 몫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능력주의랑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능력주의도 자기가 능력으로 인해서 뭐 삼성을 선택했든 하이닉스를 선택했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잖아요. 다만 운평등주의가 좀 다른 점은 타고난 운의 격차를 좀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타고난 운은 예를 들면 집안 환경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순전히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가 지닌 능력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한 사람 중에 학벌이든 시험 점수든 영어 점수든 그런 게 객관적으로 제일 좋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고, 근데 이 운평등주의자들은 근데 그런 애초에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나의 지금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서 타고난 운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 부모가 얼만큼 서포트 해줬냐에 따라서 뭐 학력이라든지 지금 내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나중에 분배해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 거기서 좀 타고난 운의 혜택을 덜 본 사람들한테는 타고난 운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의 거를 좀 나눠줘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논문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이성에 대한 배타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이성에 대한 배타성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인 거죠. 반면에 청년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운평등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이성에 대한 배타성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매우 흥미롭게도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이 때는 이런 차이가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이 이렇게 반대 결과가 나타났어요. 청년 여성은 오히려 능력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이성에 대한 배타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운평등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이성에 대한 배타성이 높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능력에 의해서 무조건 분배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직장에서 연봉? 무조건 능력에 의해서 받는 게 제일 공정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여성들은 뭔가 우대를 받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능력이 나보다 안 좋은데 나보다 더 좋은 거를 받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불만이 좀 쌓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반대로 운평등주의를 좀 지지를 해서 그래도 타고난 어떤 격차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일단 타고나기를 힘이 더 세게 타고났으니까 뭐 똑같은 공장 일을 한다고 해도 힘쓰고 그런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게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어. 뭐 물론 조금은 더 우대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우대의 폭 같은 거는 타고난 거를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서 맞춰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여성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좀 낮다는 거죠. 여성은 근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여성은 능력주의적인 생각을 막 갖고 있을수록 오히려 이성에 대한 배타성이 낮다는 거는, 그치, 직장 같은 데서 가만히 보면은, 직장인 학교 같은 데서 내가 지금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여자가 갖고 있는 천성적인 혹은 지금 사회문화적인 자본이랑 남자가 갖고 있는 그런 자본이랑 격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인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성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도 낮고, 반대로 지금 여성이랑 남성 간에 뭔가 격차가 있어,
타고나기를 뭔가 격차가 있어. 그래서 이 격차를 보정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배타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성별은 과연 타고난 운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 세대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성별 간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남성들 중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지금 시대에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능력에 있어서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누린 것도 그렇게 없고 여자로 태어나서 너가 누린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냥 공평한 플레이그라운드 위에 이미 있는 거야. 여기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결판을 내야지. 자꾸 어떤 외부적인 할당제니 가산점제니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라는 시각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좀 꽤나 많이 계신 거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고 지금 청년 세대 안에서. 반면에 청년 여성들 중에서는 무슨 소리야,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분명히 있어.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유리한 점이 정말 많아. 특히나 뭐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거,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되는 건 결국에는 육아나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집안일에 있어서의 그런 분배, 육아에 있어서의 책임 전가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여성으로 태어난 거는 참 불리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오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지금 당장 퍼포먼스상의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보정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 중에는 많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 객관적인 통찰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더 저의 그냥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보자면, 과연 이 시대의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운을 타고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국 지금 청년 남성은 공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과연 이 시대의 젊은 남성은 다수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수자란 무엇일까요? 다수자란 어떤 주류를 뜻하죠. 사회에서 누가 강자 혹은 주류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저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너무 일률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다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력에 있어서 경제력을 누가 가져가냐, 그게 다수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정 내에서의 역학관계, 가부장제냐 아니면은 여성이 더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역학관계를 갖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치적 의사결정,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파워가 세냐, 이런 거에 의해서 다수자를 가려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화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적인 동물이고 항상 매일매일 문화적인 산물들을 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것도 문화적인 활동이고, 여러분이 오늘 보셨을 뉴스라든지 뭐 이용하셨던 어플이라든지 뭐 지나가면서 봤던 광고라든지 그런 게 다 문화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 드라마, 예능, 책 등의 문화적인 생산물을 향유하는 주체는 과연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누구일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남자일까 여자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젊은 세대 남성이 본인들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한번 북토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책을 써가지고. 근데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철학의 특성상 남성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남성 구독자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남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출판사 관계자분이 그거 보고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나중에 저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어떤 책 관련된 행사에서 북토크를 지금까지 여러 번 주최를 해봤는데 남자가 이렇게 많이 온 걸 처음 봤대요. 다른 북토크라면 압도적인 비율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문학 북토크, 작가의 만남 이런 걸 하면 100% 여자인 경우도 되게 많대요. 남자가 한 명이라도 오면 오늘은 웬일로 남자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책 시장은 이미 여초화가 된 지 굉장히 오래고,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주로 소비하고 거기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어떤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여성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훨씬 강하다고 생각해요. 예능도 요즘에 여초화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한번 이 시대의 여성 소비자와 남성 소비자 사이의 권력 관계를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통신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꼼꼼하고 정보에 열려있는 성향의 여성 소비자가 각종 문화 소비 플랫폼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일부 페미니즘 중에서 일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선천적인 차이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선천적인 유전적인 차이가 유의미하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여성분들의 특징은 뭔가를 물건 하나를 보더라도 상당히 꼼꼼하게 살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분산된 정신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에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남성분들은 좀 더 어떤 하나의 대상에 그냥 집중해서 파고드는 성향이 있고, 여성분들은 넓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통신 매체가 발달하는 지금 상황에서 각종 소비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쉬워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보 습득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신 여성분들의 파워가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성 소비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이 기록되고 누적되면서 시장에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꼼꼼하고 여러 가지 살피고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남기고 막 상품평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렇게 서로 어떤 연대의식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즐기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름아름 동네에서 사람들끼리 말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인터넷 플랫폼 위에 다 남고 기록되고 누적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떤 상품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겪는 문화적인 여러 상품들이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끌리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여성 소비자와 남성 소비자의 쇼핑 패턴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 왼쪽이 남성이고 오른쪽이 여성인데요. 일단 시간도 어떤 한 딱 쇼핑몰에 들어갔다 그러면 남성이 훨씬 적게 쓰죠, 여성보다는. 그리고 남성분들은 일반적으로 딱 그냥 들어가면 시선이 한 곳에 고정이 이미 돼 있고, 그냥 딱 필요한 거를 보고 탁탁 고르고 계산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여성분들은 반면에 딱 들어가면은 이리저리 막 살피면서 자기가 원래 살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더라도 그냥 막 쳐다보고 그러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습득과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그런 거를 훨씬 더 즐기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비를 할 때. 그래서 그 유튜버 중에 최 실장님이라는 의류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의류 산업에서 여성 소비자 공략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되게 간단하대요. 그냥 요즘에 무신사가 잘 되는 이유가, 무신사는 랭킹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고, 남자분들은 그냥 높은 랭킹이면 산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아, 이게 좋대. 전문가가 그냥 이게 좋다고 말했다. 그럼 그냥 사고. 근데 여자분들은 랭킹을 잘 안 믿는데요. 아무리 랭킹이 높아도 일단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서 따져봐야 돼. 그래가지고 훨씬 더 여성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만큼 훨씬 더 여성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려는 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여성 소비자의 파워가 되게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 같은 거를 인터넷에 막 남기고, 그런 흔적들이 다 상품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거는, 다른 나라도 지금 남성과 여성 사이에 청년의 시각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특히 심하잖아요. 그럼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 했을 때, 저는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서구 사회 국가는 그래도 전통적인 남성성이라고 흔히 말해지는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이 몇 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NBA라든지 미식 축구, 이런 프리미어 리그 축구, 이런 게 굉장히 호전적이고 남성적인 문화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성차별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여전히 엄청나게 커다란 문화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이곳 안에서라면 적어도 젊은 남성이 여러 가지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정체성을 찾고 서로 함께 단합하면서 위안도 얻고 공감도 하고,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스포츠의 파워라든지 그런 것도 이런 외국 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더 약한 편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성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문화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까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TV 틀면 나오는 예능,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그런 것들은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이 여성 시청자들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고,
책 같은 것도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여성 독자들을 위한 작품들이 거의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떤 문화를 향유하면서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많이 취약한 상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학계의 친페미니즘적 성향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그냥 팩트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든 해외든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비판하는 논문을 찾는 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한번 구글 스콜라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페미니즘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영어로 그냥 뭐 problem of feminism이라든지 critique on of feminis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봐도 페미니즘적인 메시지에 반대하는 논문을 찾는 건 되게 어려워요. 수량 자체가 되게 적어요. 철학이든 문학이든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어떤 학문 분야든 그래요. 반면에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논문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냥 어디 그냥 물방 고기반으로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학을 다니는 남성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다수자로 느낄 것인가? 대학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세미나, 학술적인 포럼 그런 것들이 다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옹호하고 남성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남성이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듣는데 과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남성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나도 힘들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태어나서 누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전 세대에 비해서 내가 꿀 빠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자신이 다수자라고 느낄 만한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 싶고요. 오히려 이런 학계에 대해서만큼은 남성들이 되게 본인은 소수자라고 느낄 거고 결국에는 대학교라는 게 학계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지금 시대의 많은 남성들은 오히려 본인이 소수자라는 인식을 알게 모르게 갖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언론은 어떤가요? 일부에서는 언론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도 굉장히 여성을 대상화하는 면모가 많다. 예를 들면 괜히 여성이 당한 살인 사건 같은 거를 좀 뭐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극적으로 막 쓰시고 그런 기자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한번 이거 봅시다. 이게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한국의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라는 걸 알려준 그 기사. 이 기사에 보면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느꼈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맹렬한 페미니즘적 가치를 불러일으킨 주요 계기였습니다. 그 불꽃은 특히 성불평등이 여전히 뚜렷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가 흔한 한국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언론 기사들을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가 맞고 거기에서 남성들은 이득을 누리고 있고 그게 문제고 그래서 남성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훈계형의 기사들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향한 대상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만큼 남성을 문제 삼는 반론의 힘도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화적인 산물들을 매일 접하고 사는 2030 남성들 입장에서 내가 다수자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젊은 세대 남성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문화적으로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2030 남성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가졌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어디서 풀며 어디서 즐거움을 찾는가?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문화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제적 자신감 하락이 일단 신자유주의, 이 복지가 되게 약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여러 가지 청년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많이 심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의 남성이 가졌던 권위는 많이 해체되고 있고 성의식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화적인 소속감이 굉장히 부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젊은 남성이 누리고 있는 건 과연 뭘까? 어디에서 과연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가? 그 어디에도 결국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단 한 곳에서도 본인들이 강점을 가진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 어떤 남성 위주의 커뮤니티 문화,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 데서는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분노라든지 혐오라든지 그런 거를 표출하고 그런 것이 당연히 있지만 그게 주류 문화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양지로 올라와가지고 진짜로 그래 우리 지금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활동들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애매한 상황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